쉰내 난다니까요. 어머니 제발 좀 치워주세요. 자,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분노가 치밀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절대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아드님 제대로 당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73세 정옥순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됐네요. 그 사람은 작은 철강 부품 회사를 운영했는데 사업이라고 해도 늘 손으로 일하는 사람답게 성실한 편이었지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 짧은 병상에 누운 사이에도 태훈이한테 물려줘라. 그 애가 잘할 거다. 그 말만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뒤 저는 아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조용히 뒷자리에 물러났습니다. 격리일은 제가 도맡아 해왔기에 자금 흐름이나 거래처, 사람들까지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지만 이젠 아들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발 물러선 시간들 동안 며느리는 점점 제가 눈에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밥도 먹고 손주들과도 잘 지내는데 언젠가부터 슬슬 거리를 두더니 급기야는 냄새가 난다. 손주 건강에 안 좋다는 말까지 꺼내더군요. 그러더니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집에서 나와 제 방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걸 깨닫는데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지워질 인물은 아니었다는 걸 그 아이들은 몰랐던 거겠지요. 이제부터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차근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젊었을 적엔 다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고생이란 게 누구에게나 당연한 몫인 줄로만 알았지요. 남편은 기술 하나로 작은 철공소를 꾸렸고 저는 틈틈이 야간 학교에서 회계 자격증을 따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아들이 태훈이 하나뿐이다 보니 우린 늘 셋이 붙어 다녔습니다. 학교 마치고 공장에 들른 아이가 작업복 입은 아버지 옆에서 쇳가루 냄새 맡으며 숙제하던 풍경. 그게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이었지요. 아들 결혼은 제가 먼저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이 좋다 하니 믿고 받아들였어요. 며느리도 처음엔 싹싹하고 정갈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라며 인사도 잘하고 명절이면 반찬 한 통 들고 먼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결혼 5년쯤 지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날따라 아침밥도 다 먹고 나갔는데 점심 무렵 공장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뇌출혈.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은 없었고 딱 3일 만에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 내가 맡아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쉬세요. 그 말이 고맙기도 했고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점점 몸이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물려준 철강 부품 회사는 아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처음 12년은 저도 서류나 장부를 정리해줬습니다. 직원들도 절 어머님이라 불렀고 박 부장이나 이 실장 같은 사람들은 남편 살아있을 때부터 저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모든 걸 단지 과거의 유산 정도로 여긴 것 같았습니다. 이젠 태훈 씨가 대표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좀 놓으셔야죠. 그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지만 그날 이후부터 저는 회사에서의 발을 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리한 건 회사 장부도 아니고 통장도 아니고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온 건가 싶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점점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 몸도 안 좋으신데 푹 쉬셔야죠. 라는 말로, 그 다음엔 아이들 감기 걸리면 어머님 걱정 많으시잖아요. 라는 핑계로 오지 말라는 말들을 점점 교묘하게 포장하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명절이면 꾸역꾸역 찾아갔습니다. 내 자식인데, 그 손주들이 내 피부친데, 너무 가까이 있으면 피곤하실 거예요라는 말이 어떻게 그리도 매몰차게 들리던지요. 하루는 며느리가 은근히 말했습니다. 요즘 좀 민감해서요. 집에 향균 탈취제도 바꿨거든요. 어머님 댁에선 어르신들 특유의 냄새가 좀 올라오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귤 껍질이 확 구겨지더군요. 그날 밤 제 옷장에서 가장 좋아하던 외출복을 꺼내어 향수를 뿌리고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냄새.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단어가 이젠 인간이 아니라 불쾌한 냄새가 되어버렸다는 것에 가슴이 저리더군요. 그러고 나서였죠.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얘기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집 거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래, 너희는 나를 내쫓았지만 나는 아직 너희가 모르는 걸 꽤 많이 알고 있다. 그날은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직접 뽑은 용돈 봉투에 축하 메시지를 적고 과일 케이크와 아이가 좋아하는 옛날 과자 몇 가지를 챙겨서 조심스럽게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여전히 같았지만 도어락 너머로 들리는 말소리에 괜히 손이 멈칫했습니다. 엄마 왔나 본데요. 잠깐만요. 제가 마스크 좀. 그 뒤엔 조용한 숨소리. 잠시 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의는 갖춘 표정이었지만 입꼬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어머님, 일부러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곧 찾아뵈려고 했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애 생일인데 빈손으로 보내기엔 마음이 쓰여서 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주는 잠깐 나와 얼굴을 비췄지만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거실 어딘가에서 슬쩍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생일 노래도 촛불도 심지어 케이크 커팅도 없이 차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길에 며느리는 작은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가 코가 예민해서요. 어머님, 댁 냄새가 묻은 옷을 싫어하더라고요. 애 요즘엔 다들 그러잖아요? 민감한 거.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이제 손주 앞에서도 민망한 존재가 되었구나. 며느리는 곧이어 말했습니다. 실은 요양원 이야기.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몇 번 나왔었는데 이젠 어머님도 혼자 계시기 위험하잖아요. 혼자 넘어지면 그런 뉴스 많잖아요. 그때 아들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공장 계약서들과
사내 임원들의 인사동의서, 그리고 제가 함께 일하던 시절 정리해 둔 내부 회계 기록들이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건 당신 몫이야. 내가 떠나도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생전 남편이 했던 그 말이 그날 밤 다시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말대로라면 나는 냄새 나는 사람이고 방 하나 마련해 주기엔 돈도 시간도 아까운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하나 몰랐습니다. 그들이 발 딛고 있는 회사, 그 사무실의 절반은 그들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하는 이 냄새 나는 노인의 손끝에서 탄생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아직 그 계좌 비밀번호 안 바꿨지? 라는 말로 시작한 통화는 의외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대표님은 워낙 감정적인 성향이라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좀. 박 부장의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며느리의 문자는 그 후로도 몇 번 왔습니다. 겉으론 안부를 묻는 척. 실상은 다시 오지 마시라는 정중한 통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탁자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그동안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회사 자료 폴더를 조용히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할 때 쓰던 정리 방식, 내부 보고 체계, 메인 매출 흐름, 머릿속엔 아직도 선명하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과의 통화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요즘 대표님 회사 안 봅니다. 거래처 하나 날아갔어요. 태성이요. 그 계약서 어머님이 직접 따오셨던 그곳이요. 자금 순환도 꼬이고 있어요. 실장님이 그 얘기 드릴 겁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부장이 내미는 흐름을 확인하고 그렇구나 하고 끊었습니다. 이 실장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직 공용 서버 접근되세요? 대표님이 비번을 바꿨다는데 시스템 오류가 떠서요. 그 설정 예전에 어머님 명의였잖아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회사의 껍데기만 물려받았을 뿐 내용물은 여전히 제 손 안에 있었다는 걸. 며칠 후 회사 사무실에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실수로 제게 결제 요청 문서를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직 시스템에 이사님 명의가 남아 있어서 자동으로 연결됐나 봐요. 저는 그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랬습니다. 회사 자금 일부를 대표 명의의 개인 부동산 대출에 유용한 정황. 그건 분명히 남편이라면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 다니던 격리팀 막내가 저녁 무렵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옮겨도 될까요? 응? 무슨 말이니?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요. 사람들도 막 빠지고 사장님이 너무 예민하셔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함치고요. 그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나랑 일할 때는 안 힘들었지? 예. 그럼 박 부장한테 말해. 너 데리고 있으라고. 진짜요? 정말요, 어머님? 그 대신 너만 알고 있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너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나 냄새는 날지 몰라도 너희보다 훨씬 오래 이 회사
바닥을 살아온 사람이다. 그 다음 날부터 박 부장과 실장이 제게 보고서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무 흐름, 요약, 퇴사자 리스트, 거래처, 이탈 현황, 내부 평가서, 초안.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조직이 속으로는 이미 다른 손을 잡고 있다는 걸. 며칠 후 아들이 저녁에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회사 좀 이상해. 박 부장도 요즘 나랑 대화가 안 되고 이사들도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랬니? 엄마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태훈아, 너 아버지 살아계실 때 누가 그 회사에서 진짜 계산하던 사람인지 기억나니? 며칠 동안 아들 태훈이는 매일같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지. 엄마 말 좀 들어볼 걸. 며느리 말만 들었던 것 같아. 다시 회사 좀 봐주면 안 돼? 회계 정리라도. 늦은 밤 그런 문자를 받으며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지켜야 할 마지막 피부치인데. 며느리도 다소 낮은 자세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요즘 들어 저도 반성 많이 해요. 애들도 어머님 안 보면 허전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갑자기 이러는 걸 보니 뭔가 진짜 위기를 느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회사에 나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 부장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나 회사 한번 가보려 해. 이사들에겐 뭐라 해두지 마. 난 그냥 어머닌 거야, 아직. 그렇게 회사에 들어섰을 때 낯익은 사무실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고는 정리가 덜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긴장한 듯 허둥댔습니다. 제가 회계 장부 몇 개를 들여다보는 동안 태훈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렇게라도 도와주셔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린 걸 주워온 거다. 제 말에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회계 자료를 정리하며 몇 가지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자산 중 일부가 어디론가 외부 유출된 흔적. 자세히 살펴보니 그 자산의 흐름이 며느리 명의로 등록된 한 외부 법인 계좌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표가 자꾸 올라오는데 이거 혹시 엄마가 지적하신 부분이랑 같은 건가? 저는 그제야 조용히 파일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엔 지금까지 박 부장과 실장, 그리고 제가 확인한 내부 유출 자산 정리표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걸 누가? 그 순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아, 이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내 옆에 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데가야. 며느리는 아들이 회사를 다시 돌보려 하자 마치 불안하다는 듯 계속해서 집안 분위기를 흔들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랑 그리 가까워져도 돼? 괜히 회사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솔직히 요즘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어. 그 말들 속에는 아직도 이 집의 주인은 나라는 태도가 진하게 묻어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옥수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사망 전에 남긴 비공식 유언장, 그리고 공동 명의로 된
회사의 임원권 일부 보유 증서. 이걸 지금에서야 쓰시려는 이유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쓸 때가 온 것 같아서요. 내 아들 얼굴을 더 망가지게 만들 순 없잖아요. 회사가 다시 정리되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 정옥수는 또 다른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이제 단순한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법적 권한, 회사 운영권, 신뢰 관계까지 더 근본적인 전쟁의 서막이 열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요즘 들어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점심해요. 애들도 어머님 얘기 많이 해요. 보고 싶다고. 거짓말. 그 말들 하나하나가 이제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쉰내 난다며 방에 공기청정기 2대씩 틀어놓고 손주를 제 눈앞에서도 얼른 안방으로 들여보내던 사람이 이제는 보고 싶다고 말한다니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자꾸나. 이젠 나도 너랑 얘기 좀 해야겠더라. 며느리와 마주 앉은 자리. 그녀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회사를 좀 더 젊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갖고 계신 서류나 접근 권한, 그런 부분도 정리할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만 나가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회사를 일부 정리하고 남은 자산을 저희가 관리하면 어머님도 편하시잖아요. 이게 결국 자리를 빼앗기 위한 큰 그림이었구나. 그동안의 친절과 미소, 사과의 말투와 다정한 연락들, 모두 이 말을 꺼내기 위한 연기였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조용히 그녀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입구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어떤 법인의 명의가 적힌 문서 봉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원더홀딩스 지분 이전 동의서. 그 문서는 분명 며느리와 연결된 외부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단순히 아들의 미숙한 경영이 아니라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회사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너 그 원더홀딩스라는 회사 알아? 그게 왜 그거 투자만 받으려고 알아본 거지. 아무 계약도 안 했어. 왜? 너한텐 아무 말도 안 했댔지. 엄마, 왜 그래? 태훈아, 너 지금 그 여자한테 회사를 빼앗기고 있는 거야. 며칠 뒤 회사의 한 간부가 저를 따로 불러 만났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대표님이 최근에 계약 하나를 하시면서 이상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 서류엔 회사 소유권 일부와 핵심 자산 이전 동의서가 포함돼 있었고 놀랍게도 그 계좌의 관리인은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서류상으론 가족 명의니까 안전하다는 말에 순순히 도장을 찍었다더군요. 그날 밤 정옥수는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비상상황용 계좌 목록과 긴급 사태 시 임원 전권 이양 동의서, 그중 하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만일 이 회사에 외부 권한이 개입하거나 가족 외 인물이 경영권을 침해할 경우 이 동의서에 따라 이사회의 과반 결정으로 대표직을 해지하고 임시 대표를 세운다. 그리고 그 서류 하단엔 박 부장, 이 실장, 회계팀장 세 사람의 도장이
이미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건넨 마지막 인사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죠? 그 말에 정옥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진짜 가족 같네. 등 돌리기 딱 좋은 가족. 며칠 뒤 아들 태훈이가 다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쉰 그의 얼굴엔 놀람과 두려움이 동시에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를 움직이고 있었어? 저는 조용히 차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네가 버린 걸 다시 내가 움직인 거지. 태훈이는 서류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영희의 외부 법인 계좌 내역. 그 안에 들어간 자금의 출처가 자금 유용에 해당된다는 증거. 이게 뭐야, 엄마? 이걸 대체 왜 지금에서야 알려줘?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엄마, 나 믿고 기다렸으면 안 됐어? 왜 이렇게까지? 그 순간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믿었다고?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너한테 줄 생각 아니었으면 그 회사를, 그 문서를, 그 열쇠를 내가 왜 품고 있었겠니? 근데 넌 너 스스로 버렸어. 그 여자 말 하나에 엄마가 쉰내 난다니 요양원 얘기 꺼내는 그 말에 입 한 번 못 대고 문도 안 열고 손주 생일날 내 손에 케이크 들려놓고 쫓아낸 거 기억 안 나니? 태훈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각 회사로부터 소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박 부장 명의로 발송된 그 공문엔 대표의 승인 없는 자산 이전, 이사회 동의 없는 계약 체결 등의 혐의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 전 대표이사 구 김 회장의 배우자이자 공동명의 주주인 정옥순 이사의 서명이 첨부됨. 그날 밤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고 태훈이는 집으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선 임원회의가 열렸고 정옥수는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 회사 내 남편과 내가 손잡고 일군 곳입니다.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30년을 버텼지요.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와 내 이름을 헐값에 넘기려 하더군요. 지금부터 이사회 의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안 그리고 회사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임시 대표 선임안입니다. 회의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고 임원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사람 말 믿은 건 엄마가 날 너무 강하게 키워서였을까 봐. 저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하게 키운 게 아니라 의지 있게 키우고 싶었단다. 하지만 의지는 상대방을 밀어낼 때가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킬 때 쓰는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회장님 부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회사를 일으킨 공동창업자 정옥순으로 소개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을 때 회사의 금융권, 신용을 지키기 위해 밤마다 거래처를 찾아다니던 일도 회계장부를 새벽까지 들여다보며 누락된 세금 신고서를 정리하던 일도 그땐 그냥 가족이니까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회사를 지키기 위한 나의 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법무법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유용한
자산 관련 기록, 외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태훈이 명의로 찍힌 도장 서류, 모든 문서를 증거화했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뢰 훼손에 따른 법적 조치 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봐주면 이 회사는 다시 망합니다. 박 부장은 단호히 말했죠. 두 번째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지하 회의실에서 전 직원과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내가 다시 나선다고 했을 때 혹시 실망한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회장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회사를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선 다시 직원들끼리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변호사를 내세워 가족 간 문제이며 형사 고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 명의의 계좌와 연계된 법인은 국세청의 계좌 추적 대상이 되어 있었고 회사 임원들과 회계팀장이 증언을 서약하며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셋째는 정옥순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일이었습니다. 남편 사망 직전 김 회장은 아들에게 물려준 회사 외에도 본인의 명의로 조용히 운영하던 투자 자문사를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그 자문사의 수익 일부는 정옥순 명의의 비공개 계좌로 들어오고 있었고 그 자금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비상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자금이면 사내복지, 재편도 가능하고 핵심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됩니다. 이 회사 다시 사람들 발게 끊기면 안 되잖아. 이젠 사람을 먼저 챙겨야지. 저는 그렇게 말하며 그 자산의 일부를 회사 운영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사회환원 명목 기부로 재단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고소장 접수와 함께 모든 사내 계정과 회사 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조차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했고 태훈과의 사이도 점점 멀어졌다는 이야기를 지인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말이 아닌 결과로 보여주는 것. 이제 그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회사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법인으로 흘러간 자금의 일부가 정상적인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유용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용히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 김 회장 며느리 회사 돈 빼돌렸다며 시어머니 내쫓고 회사까지 결국 다 잃었대. 아들 태훈이는 회사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능,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외면이 모두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회사 근처의 원룸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가장 아껴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결국 그 자신의 선택으로 부서져 버린 것입니다. 회사는 이후 정옥순이 직접 선임한 젊은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었고 그동안 침체되었던 내부 분위기는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정옥순은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물러나
새로 설립한 정명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제부터는 아픈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거예요. 냄새 난다고 쫓겨날까 봐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쉴 수 있는 요양 공간을요. 이 말에 복지재단 준비 모임에 참석한 이들 중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부장이 정옥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좀 편히 지내세요. 이제 다 이겼잖아요. 정옥순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살아난 거지. 나는 그저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되려 했던 것뿐이야.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조용히 숙연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지금도 SNS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 빼앗아갔다.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의 피해자였다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지인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모든 진실을 다 알진 못하더라도 진심 없는 말에는 냄새가 배어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옥수는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 봉사를 나갑니다.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셨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에 정옥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내 인생은 아직 사람 냄새 나는 곳에 머물고 싶거든요. 요즘 저는 안산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에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참 잘 들어오고 작은 화단에 꽃도 심을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따뜻해집니다. 남편과 살던 넓은 집은 정리했지만 지금 이 공간은 제게 딱 알맞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도서관 옆 공원을 천천히 산책합니다. 주말마다 요양보호사 봉사를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은 정명복지재단의 회의에 참석하죠.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이제 편히 쉬셔도 될 나이 아니냐고요.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생겼는걸요.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에게 민폐되지 않기 위해. 나는 늘 엄마였고 아내였고 회장님의 부인이었죠. 하지만 그 역할들이 내가 나를 잃게 만들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그냥 정옥순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냄새난다는 말에 움츠러들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을 먹지도 않는 삶. 비로소 내가 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시간이 지금 이 나이에 시작된 것이죠. 아들 태훈이와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진 않지만 그의 표정에서 예전과는 다른 마음을 느낍니다. 손주들도 이젠 저를 보면 할머니 하며 달려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든 안아줄 수 있는 품이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가족 안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라고만 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텼고 이제는 지켜야 할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부디 남을 위해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저는 그걸 뒤늦게나마 배웠고 그것이 진짜 존엄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용기 하나로 남길 바랍니다.